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1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Q&A 댓글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못 해드리고 있다는 점, 일단 먼저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고, 혹시 이제 소개를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인사를 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제 다 댓글을 달았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그 부분도 다 이제 인사를 못 드리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김진구님이 써주셨습니다. 리플을 이제 몇 달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거 오를 때 안 오르니 힘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매도 다른 걸 사야 하는지 고민이 많네요. 방송 감사합니다. 써주셨고, 이제 몇 달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째 들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리플 몇 년째 진짜 매도 한 번도 안 하고 들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일단 그런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아마 이제 김진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고민하신다는 걸 제가 댓글을 보니까 리플이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리플이 비중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에 내가 비중을 많이 실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확신을 갖고 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비중을 줄였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리 포트폴리오 비중을 이제 미리 어떻게 보면 설정을 해놓고 포지션을 짜야지, 어떤 사람 얘기만 듣고 이거 좋아 보이니까 한번 내가 이거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시면 안 되고, 계정 관리는 되도록이면 내 포트폴리오가 좋을 때 뭔가 포지션을 변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 가장 안 좋을 때 선택을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경우죠. 다른 알트코인들 다 올라가는데 리플이 안 올라가요.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니까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리플을 좀 정리해서 뭐 다른 코인으로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쭉 끌고 가다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작년 뭐 9월 달에 리플 혼자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럴 때 계좌가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리플을 어느 정도 매도해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을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오히려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여러 종목들 중에서 올라간 종목은 매도를 하고,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에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대형 알트코인에서는 지금 이제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뭐 리플이라든가 뭐 이더리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안 올라갔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나요? 램도 별로 안 올라갔고, 그럼 이제 그런 종목에 관심을 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계좌가 지금 안 좋을 때 포트폴리오를 변경한다거나 이것보다는 계좌가 좋을 때 수익이 난 부분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정비해서 계좌를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최달러님이 써주셨고요. 15년 이상 금 관련 쪽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세금 문제 때문에 20% 차이가 나는 것 같군요. 그래도 너무 마진을 많이 내는 듯 합니다. 제품이라면 폭리를 취한다 해도 20% 한다 해도 이해하지만 뭐 덩어리랑 골드바 형태면 순도 99.8 이상이기 때문에 터무니없고요. 제품도 사실 20%면 너무 폭리 같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제품에 따라 약간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제품 이냐에 따라서 이런 뭐 마진 부분은 다르겠지만, 일단 뭐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아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뭐 송기봉님이 또 이 금 부분 관련돼서 좀 싸게 매수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했고요. 또 어제 시간에는 제가 갑자기 이제 그 닉네임이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써주셔서 그 부분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아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만요. 그리고 금 관련돼서 어제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와서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국인민은행 금 비축량 급증, 4개월 연속 대규모 매입을 했다. 4월 9일자 기사고요. 중국인민은행이 대규모 순금 매수에 나서며 금 비축량을 큰 폭으로 늘려가고 있다. 최근 4개월 동안 순금 매입에 투입한 비용이 약 2조 400억 원 정도, 2조 400억 원 정도에 달한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여기서 금 비축량이 1718톤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월 대비 36만 온스가 이제 늘어나서 2018년 12월 전까지 인민은행이 이제 보유한 금 비축량은 2년 넘게 이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었는데, 12월부터 인민은행이 금 비축량을 매월 32만에서 38만 온스씩 지금 증가를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4개월 내 금 비축량은 39톤이 이제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뭐냐면 제가 이제 금이 이번에 이제 상승장에
이번에 만약에 이제 암호화폐가 상승을 하게 됐을 때 금이라든가 은은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상승률이 암호화폐만큼은 못 따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만약에 금융 세력이 그 패권을 갖고 있는 금융 세력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금을 매집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 가격을 1300달러 이 부분에서 계속 지금 눌러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 가격을 이제 만약에 그 기축통화 패권을 갖고 있는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금을 가지고 이들이 어떤 나중에 차후에 어떤 달러가 가치를 잃고 금으로 그 가치가 이제 이전됐을 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가격에서 그들이 이제 금을 매집하게끔 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저는 하고 있는 거고, 일단 제가 이제 기준은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보시면 일단 추세 라인은 돌파가 됐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금 차트 지금 주봉 차트고 로그를 적용해서 보시면, 예.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해서, 그려보면, 추세가 돌파가 됐다가 눌러주고 다시 넘어가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추세선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약간 애매합니다. 일단 맞고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 기준은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잡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1350에서요, 온스당 1350달러에서, 1400달러 정도까지, 1400달러까지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고, 내가 1350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금이 1350달러 온스당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금을 이제 내가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1400달러를 넘어갔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왼쪽 팔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도 오른쪽 팔을 만들러 상승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그 전에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기준으로 1350에서 1400달러 온스당 그때 넘어갈 때, 그때는 이제 금을 만약에 이제 아직까지는 실물 금이라든가 은화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다음으로 이제 니나노 님이 써주셨고요. 예. 평소에 이제 자주 보는 이제 유튜버 분에서 차트 분석 자료를 올려줬는데 장기적인 상승 하강 추세를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아직 하강 국면이며 이 하강 국면은 2019년 6월에서 10월까지 지속되며 이 시기 이후에 장기적인 상승이 지속된다는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되겠지만 꽤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제 이제 의견을 물어보셨고 제가 이제 영상을 봤는데 뭐 크게 이제 다르진 않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크게 다르진 않고, 보시면 이제 제가 1-1안으로 가고 1-2안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1-1안으로 갔을 때는 보시면 이제 그 올해 이제 앞으로 이제 ETF 승인이 언제 나는지에 따라 약간 달라지겠지만 올해 이제 연말까지 큰 상승량이 나올 거고, 전고점 비트코인 전고점이 2만 달러에 한 3배 정도. 왜냐면 이제 금 ETF 차트를 보면 금 선물 차트를 보면요, ETF 승인 난 이후에 3배 이상 고점으로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그 아까 유튜버분 얘기해 주신 그 부분을 보면 그거는 이제 2015년도 패턴으로 갔을 때, 그럼 이제 1-2안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이와 같은 이 박스, 이 구간만큼 여기서 이제 보내야 된다, 시간을. 그렇다라고 하면 뭐 10월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1-1안이 좀 더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비트코인이 그 대형 알트 중에 BTC에서 전고점 넘어간 종목이 지금 있는 거죠. 넘어간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잠시만요. 20주선.
제가 이제 보면 이 20주 이동평균선이 상승 방향으로 턴을 하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장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 상승장입니다.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면 일단 20주 이동평균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승장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 2015년도요. 15년도는 보시면 이렇게 상승으로 비트코인 그 20주 이평선이 상승으로 딱 들었던 적이, 물론 이제 이때도 상승으로 들었긴 했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또 눌러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두 가지가 가능한 거고, 이와 같이 이제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주 이평선이 지금 그러니까 상승 방향으로 턴을 했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2015년 패턴대로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1-2한이 되는 거고요. 1-2한이 되게 되면 지금 올라온 자리에서 50주 이평선을 맞고 저는 조정을 받을 거다.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제 50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고, 아마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상승을 해주면 50주 이평선에 닿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든, 아니면 올라가지 않고 50주 이평선이 내려올 때까지 그냥 여기서 횡보를 하든, 50주 이평선과 닿았을 때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깊게요. 20주 이평선이 있는 자리까지. 지금 보시면 여기 2015년도에 50주 이평선 맞고 조정을 줬습니다. 조정을 주고요. 20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요. 그래서 200주 이평선까지 살짝 이탈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20주 이평선을 살짝 들긴 했는데 옆으로 눕게 되는 거죠. 눕게 됩니다. 눕게 되고, 그러니까 살짝 올라간 상태에서 이게 눕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이와 같은 패턴이 아니라 50주 이평선을 비트코인이 넘어가지고 그 이후에 눌러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1-1한이 되는 거다. 1-1한이 되는 건데, 잠시만요. 지우고요. 지우고 보시면, 죄송합니다. 보시면 여기서 1-1안으로 저는 이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50주 이평선에서 살짝 조정을 받고 약간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것처럼 이제 보이면서 이렇게 그 2015년 패턴대로 깊게 눌러주는 게 아니라 살짝 조정을 받은 이후에 돌파해 주는 거죠. 그냥 넘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8,500달러, 이때 이제 고점이었던 이 라인이요. 이 8,500달러까지 터치를 한 다음에 눌러주는 겁니다. 이때 눌러줄 때는 20주선이 이렇게 올라올 테고요. 당연히 그럼 당겨지겠죠. 아까처럼 이제 눕지 않고요. 그리고 50주선도 이렇게 돌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는 이 정도 위치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해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8,400달러까지 올라와주고 50주선까지 눌러준 이후에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이 패턴이 금 차트 패턴과 저는 금 차트 패턴과 거의 흡사하게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때쯤에 맞춰서 ETF 승인도 저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금 차트 같은 경우는 올라온 이후에 눌러줄 때쯤 그때 이제 ETF 승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제 그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일단은 뭐 아까 이제 유튜버 분 얘기해 주셨다는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1-2한이 되는 거고, 1-2한이 돼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2한으로 진행이 돼도 어차피 3개월이라는 거죠. 보시면 우리가 이제 1-2한으로 진행돼도 뭐 스포할 건 없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시간이 걸릴 뿐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3개월 정도 더 바닥에서 놀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을 진행을 하는 건데, 보시면 이때부터는 20주 이평선을 거의 훼손하지 않고 20주 이평선을 따라서 계속 상승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3개월이 지나면, 만약에 이제 1-2안으로 진행이 돼서 3개월이 지나도 그때부터는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특별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스트레스 받거나 계좌를 보면서 짜증이 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여기서도 상승해주고 이게 조정이 적진 않습니다. 한 30% 정도 조정이 계속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근데 내가 이제 이거를 먹으려고 하면 이 정도 조정은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차트를 볼 줄 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100을 홀딩한다라고 했을 때 10이든 20% 정도는 스윙으로 분할 매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매도했다가 여기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각자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이제 1-1안이 좀 더 유력해 보인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1-1안과 1-2안이 아직까지 이제 판가름 난 건 아닌 겁니다. 50주선을 맞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박도영님이 니나노님이 써주신 글에 이제 써주셨는데 차트 분석을 보니까 2019년 10월까지는 하강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매우 저렴한 구간이라서 가격이 지금부터 올라갈지 아니면 올해 10월부터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10월까지 하강 국면이라고 판단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미 매우 저렴한 가격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해서 올라가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매달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도 매수했고 올해 초도 매수했고 어제도 매수했고 다음 달도 매수할 것이고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가격이 매우 저렴한 구간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매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렴한 구간대를 지나가면 더 이상에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비싼 가격 구간이 올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릴 것입니다. 아마 이제 비싼 가격이 오면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하라고 방송에서 얘기할 겁니다. 얘기해 주셨고, 예, 박도영님 얘기에 동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뭐 6,000달러에서 그러니까 5,000달러, 뭐 5,100달러에서 바로 이제 8,000달러로 8,400, 500까지 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이제 20주 평선이 있는 뭐 3,500달러까지 빠질지,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모르는 거고, 이제 확률적으로만 뭐가 더 높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근데 현재 위치를 보면, 현재 위치는, 제가 봤을 때는 싼 위치다. 6,000달러 미만은 다 싼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내가 이제 주포를 매도하는 그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바닥에서 다 매수를 했고, 나는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하고 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매도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고, 나가신 이후에 만약에 다시 빠진다라고 하면 땡큐해서 다시 또 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만족이 안 되는데 뭐 다 매도하고 여기서 올라간다? 그건 이제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할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빠질 거가 또 고민이 돼요. 빠지면 내가 이 수익을 취하지 못한 부분이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일정 부분 매도를 하는 거죠. 반이라도. 만약에 나는 다 3,500달러에서 샀다, 비트코인을.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반만 홀딩하시고, 반 매도한 거는 빠졌을 때 다시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올라가면 나머지 반 갖고 있는 것만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근데 올라가면 내가 반 매도한 게 너무 아쉽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내가 리스크를 하나도 안 지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크를 하나도 안 지면서 수익만 취하고 싶다, 이거는 없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홀딩을 했다는 거는 뭐냐면 3,500달러까지 빠지는 그 리스크도 나는 안고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기서 빠져도 3달 정도 난 충분히 시간적으로 버틸 수 있다, 난 기다릴 자신 있다, 오히려 더 싸지면 땡큐하고 사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각오를 하고 지금 홀딩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이제 이 리스크를 지기 싫다라고 하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 이제 가격대가 올라오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잔익님이 지난 시간에 이제 빗썸코인 입출금 다 막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예,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김동주님도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람 심리라는 게 참 어렵네요. 가격이 낮을 때는 걱정 없이 지냈는데 그새 조금 올라왔다고 이제 익절 욕구가 드네요. 미래의 가치가 더 높을 것을 알지만 참 묘하네요. 다들 어떻게 참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임과 리스크를 내가 감당하겠는가, 내가 스스로 내가 책임지겠는가, 그 부분을 본인한테 얘기해보면 되는 거예요. 본인한테 질문을 해보고, 나는 내가 리스크를 감당하겠다라고 하면 들고 가는 거고, 나는 이게 만약에 빠졌을 때 나는 그 리스크가 너무 싫다,
여기서 빠져서 다시 내 계좌가 마이너스 되거나 내 계좌가 다시 제자리 오는 거 나는 견디기가 싫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전량 정리하시든지 반을 정리하시든지 그거를 내가 책임지기 싫은 것만큼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가격이 아마 이거는 지금 이 5,000달러에서 이 고민이 되면 10,000달러, 20,000달러, 30,000달러, 40,000달러, 50,000달러 우리가 이제 뭐 10만 달러, 100만 달러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5,000달러에서 이 고민이 든다라고 하면 이거를 10만 달러까지 들고 간 사람들의 고민,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겪었던 그런 심리적인 어떤 상황들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트코인 10만 달러 됐을 때 나는 비트코인 3,000달러에 사서 10만 달러까지 들고 안 팔고 들고 와서 10만 달러에 매도했다라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야, 돈 쉽게 벌었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우여곡절, 그 내가 팔고 싶고 여기서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이 고민을 수도 없이 했을 건데 그거를 꿋꿋이 버티고 들고 가서 거기에서 내가 이익 실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이제 김찬님이 써주셨고요. 4월 8일 오전 뉴스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 한국 채권 매각 원화 7조 원 규모 그리고 나서 금일 달러 및 모든 외국 돈 가치 상승.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게 맞지만 경제부총리 하는 말. 이거 정치 얘기랑 상관없는 얘기였습니다. 전체 0.9% 수준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영화 국가의 부도의 날에서 많이 듣던 말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익에 메리트가 없어서 매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타이밍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였던 것 같은데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우리나라 이제 국채를 매각을 한다. 보시면 4월 8일자 기사고요. 노르웨이 국부펀드 한국 등 신흥시장 채권을 매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총 170억 달러 중에 이제 우리 돈 약 19조 3천억 원의 규모의 신흥국 국채와 회사채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에 대한 채권은 약 7조 1천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근데 이제 이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채권 비중에서 뭐 얼마 미미한 수준이니까 크게 신경 쓸 부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아까 김차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새겨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뭐 경제부총리로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실무자로 있는데 실무자로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얘네들이 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진짜 경제 상황이 어떤지 그 부분을 이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 어제도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1분기 실적 이제 미국 기업들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그리고 페덱스에서 지난번에 이제 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페덱스 같은 경우는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페덱스의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이런 것들도 저는 하나의 어떤 징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하나의 징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실제 그런 담당자들은 이거를 진실을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우리가 각자 알아서 그걸 판단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좋은 글을 이제 공유해 주셔서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차오름님이 써주셨습니다. 이제 차오름님이 이제 트론 한번 봐주실 수 있냐 해서 제가 어제 트론을 이제 봤고요. 트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더리움 같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차트도. 다음으로 이제 야옹님이 써주셨어요. 예, 잠시만요. 이더가 다행스럽게 202평 위로 회복하고 달러 차트에서도 저항을 뚫어서 상태가 괜찮아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제 BTC 차트상에서 삼각수렴 하단부에 저항 맞고 다시 빠지네요. 비트코인이 일주일가량 우상향 횡보를 해줘서 곧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상승이 나오면 이더는 BTC 차트상에서 훅 빠지고 오랫동안 못 헤어나올지 혹은 빅해처럼 꾸역꾸역 다시 올려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어제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이 200일 이평선을 깼는데 제가 이제 200일 이평선을 깨고 거기서 이제 장기간 좀 머무르면 그때는 이제 안 좋은 흐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차트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더리움이 그 올라올 때, 예, 잠시만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 매물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소화를 하면서 다시 이제 200일 이평선 위로 안착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더리움은 그나마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15일 이평선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200일 이평선만 이제 체크할게요. 보시면 이제 200일 이평선 이틀 동안 복 마감 자체를 이제 200일 이평선에서 밑에서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이때 이제 200일 이평선 깰 때 거래량이 터졌는데 아래 꼬리를 이제 길게 달고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 200일 이평선 깨지면서 던지는 물량을 누군가 이제 받아갔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더 이제 안전하게 매매하려고 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삼각수렴의 중심값인 0.035, 0.035 정도, 0.035, 0.036을 넘어가서 이제 매수를 해주면 좀 더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더리움을 관심 있게 보시는데 언제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정도 라인 올라왔을 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이제 니나노님이 마진 거래 얘기해 주셨어요. 마진 거래가 부동산으로 치면 이제 갭 투자 같은 선물 마진 거래 얘기해 주셨고, 이렇게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돈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 갭 투자 레버리지 이용하는 거죠. 레버리지 이용해서 부동산을 여러 채 이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가 이제 뭔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계속 연쇄적으로 이게 작용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마진콜이 부동산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경매가 되겠죠. 경매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아파트 부동산들을 다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도 부동산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떤 뭐 모텔들을 갖고 계시다가 한 방에 이제 이 IMF 때 한 방에 이제 정리가 쭉 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IMF 때처럼 막 이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이자가 5% 6%였는데 갑자기 이제 이자가 20%까지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오히려 갖고 있던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팔아야 되는데 제대로 된 값을 받지 못하고 거의 헐값을 던지거나 아니면 경매로 처분해야 되는. 왜냐면 이제 은행에 줄 이자가 없게 되니까 은행에서 당연히 담보를 잡고 있던 그런 어떤 부동산을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연쇄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한 채만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같이 아파트 가격이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거죠. 거래가가 떨어지게 되니까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은행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담보를 더 요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다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요. 잠시만요. 다음으로 잠시만. 예, 준님이 써주셨는데요. 예. 업비트를 이제 이용 중인데 리플을 매수한다고 하면 비트가 점진적으로 상승한다고 봤을 때 원화 마켓보다 BTC 마켓에서 리플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수익률이 좋다고 보면 되나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계속 드리고 있고, 아마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최근에 이제 구독을 눌러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내용을 어떻게 보면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최근에 제 영상을 구독 신청 눌러서 보신 분들은 뭐 다 보는 건 무리일 거예요. 왜냐면 영상이 이제 많이 쌓여 있어서 다 보는 건 이제 불가능할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 영상 한 10개 정도를 시간을 좀 투자하셔서 보신 다음에 보시면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이제 질문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 그런 것들을 이제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다 보시면 좋겠죠. 다 보시면 좋겠지만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10개 정도라도 보시면은 좀 반복되는 질문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사뮤엘님이 이제 써주셨고, 예, 옵션 마진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옵션, 마진 거래로 큰 부를 거두시는 뛰어난 투자자도 계시겠지만 90년대 초 입사 때부터 함께 해왔던 후배가 형이 펀드 매니저 출신임에도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회사 동료 등에게 수십억을 빌려 큰 손실을 입히고 평균 연봉이 1억 원 가까이 되는 급여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함께 일가족이 집단 자살을 시도하여 재수씨만 겨우 살아나고 아들과 함께 저 세상으로 떠난 주변의 경험이 있어서 말리고 싶습니다. 저도 코스닥 처음 생겼을 때 단기간에 수십 배 수익률을 올렸지만 실력이라기보다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에서 떠났다가 거의 20년 만에 가상화폐 전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남이 가지 않은 초기에 가는 것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온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큰 부나 수익은 타이밍과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년 만에 찾아오는 달러에 대한 가치나 경제정책의 변화, 새로운 디지털 시대로의 진입 등 혁명적인 변곡의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선물 옵션은 말리고 싶군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금 이제 사무엘님이 그 주변 이제 후배분 어떤 경험담을 이렇게 써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야, 연봉이 1억 원이면 90년대 초에 연봉이 1억 원이면 뭐 거의 우리가 이제 거의 1%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 정도의 이제 수준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선물 옵션에 손을 댔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그리고 이제 기사를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관련 기사를 이제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되도록이면 이거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진짜 처음에 이제 311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나는 이거에 큰 부를 거둘 수 있는 뛰어난 투자자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그 시대 흐름에 맞게 그 상황에서만 먹힐 수도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굉장히 옵션 선물 시장에서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도 한때는 이 시장에서 몇천억까지 돈을 불린 분이에요. 시장에서. 그래서 그 정도 단기간에 돈을 불렸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금액 단위가 이제 조 단위로 넘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그때 뭐 2000년대 초에 1000억 원이라는 돈을 이 선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지금 거의 뭐 몇 조 단위로 이제 돈이 늘어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사이즈가 되면 시장에서 이제 먹잇감이 되는 거고, 오히려 그 큰 돈을 넣어서 이제 굴리기가 힘든 거예요. 들어가는 포지션 들어가는 순간 딱 그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세력,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더 큰 세력이 오히려 그 사람이 손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시장을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먹혔던 패턴이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물 옵션으로 좀 어느 정도 돈을 잘 번다는 사람들한테 또 문의를 해보시고 막 하셨고, 또 우리 그때 회사에도 연락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때는 진짜 이 시장에서 거의 우리나라 탑이다 했던 분도 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자기가 했던 전략이 이제 안 먹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전략이 이 전략이 내가 이 시장에서 지금 먹혀서 맞아 떨어진다, 그리고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고요.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와사비님이 써주신 글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뷰닷컴에 가셔서 비트코인 D 도미넌스 심벌을 치면 비트 도미넌스가 나오는데 유의미한 패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비트 도미넌스의 위치를 보면 비트의 움직임과 방향이 보이는 듯, 이렇게 해서 이제 진단 요망 이렇게 해주셨는데, 잠시만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와사비님도 이제 본인이 어떤 뷰를 보셨는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제가 보는 시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와사비님 의견하고 이제 다를 수 있고, 와사비님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비트 도미넌스가 2017년도, 물론 2016년도 6월 달에도 이렇게 한 차례 크게 빠졌고요. 그 이후에 잠깐만 로그를 적용해 볼게요. 2017년도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 뭐 스텔라루멘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이 BTC 마켓에서 큰 상승을 했습니다. 뭐 10배에서 20배 이런 큰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보시면 이제 거의 90에서 40까지
50이 빠졌습니다. 상당한 양이 빠진 거죠. 그 이후에 이제 6월 달부터 도미넌스가 다시 회복을 했고요. 회복을 해서 11월 달, 12월 초까지 7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비트코인이 주도적으로 상승을 했던 시장이고요. 물론 이때 이제 비트코인도 하락을 했었고 알트코인들도 빠졌었는데 빠진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 혼자 치고 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12월부터 1월 달까지 이렇게 도미넌스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흐름은 어떠냐? 지금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어요. 도미넌스가 삼각 수렴을 이렇게 뭐 그려보든 이렇게 올려서 그리든요, 상관없이 삼각 수렴 중에 이탈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실리면서 이탈을 했고 이탈한 이후에 지금 다시 닿아 놓은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냐, 맞고 재차 하락할 거냐, 다시 맞고 회복할 거냐, 이제 이 건데, 일단은 이 삼각 수렴에서 아래로 이탈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봐야 될 겁니다. 떨어지는 방향으로 봐야 될 거고, 빠진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이때 같은 흐름이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2017년도 2월달에서 5월달, 그리고 2017년도 12월에서 1월달, 이와 같은 흐름이요. 이렇게 이제 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시장은 상승하는데 그 알트코인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이제 시장을 치고 가는 그런 흐름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석을 했고, 만약에 이제 와사비님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만약 다르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이 도미넌스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4월 1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의견, 그리고 궁금하신 거, 그리고 같이 또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